네, 팍팍하고 퍽퍽한 시사, 맛있고 알싸하게 버무려드리는 김장 타임입니다. 새해 첫날에도 쉬지 않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장진영 변호사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새해 첫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영혼이 없이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네. 새해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혼 없이 계속 덕담이 퍼레이드로 이어지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정치권에서 뭐 가장 큰 이벤트는 결국 총선밖에 없잖아요. 네. 4월에 정확히 4월 15일에 열리는 21대 총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1일이기도 하니까 총선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이른바 두 분의 신통력 시험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준비되셨습니까? 시선을 두 분 다 피하시는 거죠 갑자기? 네, 준비가 참 이거 되신 걸로. 네. 토종 비결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새해부터. 결과가 나오니까 참 애매해요. 네, 선거 결과라는 게 사석에서 네, 아주 친한 지인들한테만 얘기한 건 잘 맞는데 맞아요.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잘 안 맞더라고요.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네. 친구한테 얘기한 거. 친구 아직 안 만나가지고요. 그렇죠. 사석에서 얘기한 건 꼭 맞는데. 일단 총선 앞두고 보수 빅텐트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항상 뭐 빅텐트론은 어떤 선거를 앞두고 항상 나왔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텐트 칠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는 뭐 제가 네. 전 신통력은 없는데 네. 요거는 뭐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의 범위 낸 것 같아요. 예언이 아니고 네.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예. 뭐 제 희망사항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 뭐 이미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죠. 보수 대통합 을 들고 나온 외부 세력도 있었고 뭐 정치권 내에도 뭐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네네. 계파 이런 분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안 됐어요. 그렇죠. 왜 안 됐냐면 그리고 왜 될 수가 없냐면 박근혜 탄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 강을 건넌 분들이 있고 네네. 강을 못 건너고 아직도 매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강이 점점 강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강을 넘지 못하는 한 네.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 대통합하면 혹은 뭐 네. 중간지대 얘기를 하면은 약간 왼쪽에 이제 진보 진영 분열 얘기해서 거기서 뭐 텐트를 치네 뭐 합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보수 대통합은 그렇게 오래된 이슈들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저도 이제 역대 선거를 돌아봤을 때는 보수 쪽이 통합이 되거나 네. 더 커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오히려 항상 컸었잖아요 또 사이즈가. 1996년 총선 같은 경우는 그때 김영삼 정부 때 신한국당하고 자민련 이렇게 나뉘어져서 오히려 치렀던 적도 있고 네.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거대 정당은 더 이상 더 큰 텐트를 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현재 자유한국당 의석이 110석 넘어서 120석 가까이 되는데 자신들의 대우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찬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새로운 보수당이 됐든 우리 공화당이 됐든 이쪽하고 통합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다. 예,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보수당 한마디로 지금 뭐 우리 공화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는 지금 유승민계 의원 그쪽에 새로운 보수당 쪽 있잖아요. 계속 이 구도로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 그 중에서 이합 집산이 돼서 두 갈래나 네. 세 갈래? 지금 이제 네 갈래죠. 크게 하면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우리 공화당.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며칠 전에 출범한 무슨 통합 국민 통합 뭐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크게 이제 네 갈래라고 한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비박계. 네. 예, 네. 이게 이제 두 갈래 정도로 재편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합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저도 당을 통합하는 형태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어렵다. 한 가지는 열려 있다. 어떤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지역구를 새로운 보수당 쪽으로 양보하는 그 안은 열려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 그거는 이제 네. 민주당 계열에서는 그런 게 정의당하고 선거연대 같은 게 이제 있었죠. 네.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그런 게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없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시도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도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네.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 예전에도 지난 총선 때도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네. 도장을 숨겨놓고 네. 영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가
비슷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네, 요거 콕 찍어서 한번 옥새 이용해보겠습니다. 들고 나르샤 투. 네. 글쎄요. 시즌 2가 열리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뭐 장지현 변호사님도 계시고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다 이렇게 분산돼 있어서 네. 이분들은 또 어떻게 가시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그 제3지대가 연합할 거냐의 문제죠. 네, 좀 전에는 보수가 통합할 거냐의 문제고 네. 제3지대 통합은 아마 이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길이죠, 길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비교적 동질성이 있어요. 네네. 원래 이제 한 당이었으니까 그렇죠, 국민의당이라는. 원래는. 네. 그래서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누가 그러면 주도할 거냐 네. 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언제 할 거냐. 근데 저는 제가 뭐 바른미래당 소속이긴 하지만 바른미래당 집이 제일 이제 멀쩡하죠. 네, 뭐, 네. 뭐 돈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의석도 제일 많고 그래서 멀쩡하긴 한데 지지율이나 뭐 국민적인 지지도는 다 비슷비슷하죠. 네. 바른미래당이 좀 높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외연 확장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세 그룹이 네. 외연 확장에 성공하는 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몰아주게 될 것이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몰아준다. 어떤 예.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은 예전에 국민의당으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감동이 있을까? 지금 이 세 개의 세력이 합치는 것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도로 국민의당이 되는 것이고 네. 호남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네. 외연 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이 연합은 좀 시기적으로 뒤로 미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네. 그 사이에 이 세 그룹은 각자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그것에 성공하는 쪽으로 이제 연합을 들어와야죠. 선거 임박해서. 그렇죠. 네. 예. 거기가 주도를 하는. 뭔가 우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새롭게 뭔가 보관을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건가요? 뭔가 제가 생각하는 네. 거는 그런 이제 기존의 인재 영입 방식으로는 그냥 그런 쇼다 쇼 인재 영입 쇼. 네. 왜냐하면 인재 영입을 해서 지금 뭐 한 번 임기한 다음에 버려지는 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인재 낭비다 인재 영입이 아니라. 그래서 네. 그런 식의 방식으로는 저희는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그런 훨씬 더 길을 가야 된다. 파격적인 힌트가 혹시 있습니까?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아직까지 아이디어가 준비 중이신 거예요. 네. 이것 보세요.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으면 좀 이제 내놔보시죠. 곧 아마 1월 중에 1월 중에. 이제 뭐 네. 1월이 시작됐으니까 네. 이번 달 중에 윤곽이 드러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봉 박두네요. 네. 우리 방송에서 처음으로 뚜껑을 여시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게 하시겠다고. 네, 제가 전권을 써서 전권을 남용해서. 김수현 평론가는 어때요? 이 제3지대. 네, 일단 중간.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호남계 의원들이 많잖아요. 이 의원들은 새로운 보수당이 바른미래당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바른미래당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가닥을 대부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3지대는 하나로 통합되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졌을 때 힘이 분산되게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이게 될 거다라는 네. 것까지는 예측을 해보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차라리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원들도 몇 명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으로 들어가기에는 민주당에서 받아줄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이고요. 이제 와서는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굴욕적이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크게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과 같이 다시 하느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가느냐 이 양갈래길에 놓여져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됐어요.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쪽은 정의당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정의당 얼마나 얻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선거제 개혁하고 별개로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지지율이 7%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번 총선에서 그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무리 봐도. 네, 현재 여론조사 추이도 그렇고 또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단순 정당 지지도를 묻는 문항이 있고 가끔씩은 정당 투표에서 누굴 찍으냐 묻거든요. 그때 정의당 지지율은 더 뛰는 것으로 네네. 대부분 그런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지지율 자체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지난 총선보다는 정의당의 의석이 많을 거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보통 지역구보다는 이제 예전에 과거에 그 방식으로 봤을 때 항상
지역구는 민주당에 주고 이 비례는 그러니까 정의당에 네. 주고 이렇게 분산해서 투표 주시는 그러니까 표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분할 투표자도 네, 분할 있죠. 투표.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그럼 역시 지역도 같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역은 저는 뭐 자신 있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의당한테 좀 쓴소리를 하자면 네. 민주당하고의 차별성 부각이 있어서 지난 2년 정도 동안 별로 신통치 않았거든요. 특별한 어떤 그 네. 선명성 경쟁에서 그렇게 그렇죠. 뛰어나지 않았다. 과거에 민주노동당 이럴 때는 네네. 저 후보가 떨어져도 난 찍겠다.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유권자들이 있었죠. 꽤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갈수록 오히려 지역구는 민주당 주고 비례대표를 정의당 찍겠다라고 하는 분할 투표자 영역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습니까? 의미에서는 지역구 선거는 제가 봤을 때 전망이 썩 밝지 않고 네네. 그리고 석패율제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도 좀 힘이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네.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그래도 지난 총선보다 오를 것이라서 의석수는 늘 거다. 그렇게 이렇게 예상을. 총평을 해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이 비슷하십니까? 지금 네. 요번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작년 말에 통과가 되고 이제 예상하는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기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2016년도에 2016년도 4월 총선에서 총선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하고 진짜 총선 결과하고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특히 네. 국민의당 엄청났죠. 지지 네. 예상 의석이 보통 15석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때. 네네네. 근데 결과는 38석이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그만큼 뭐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그래서 저는 그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의당이 저는 그때보다는 잘 될 거라고 봐요. 2016년도보다는 네. 더 많을 거라고 보지만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거의 가장 큰 변수가 아마도 민주노총이 뭐 비례당을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민주노총당.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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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당이 나오면 그리고 뭐 녹색당 뭐 이런 당들이 비례대표를 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의당이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투표 득표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당들로 인해서 상당 부분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다지 네. 그렇게 뭐 2016년보다는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러나 기대만큼 그럴 수는 없을 거다라고 엄청나게 획기적인 저는 건 예상을 아닐 합니다. 것이다. 정의당이 이제 확장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거대 양당 두 당 얘기를 해보죠. 사실은 가장 핵심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 누가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까? 혹시 이 어느 한쪽이 과반 이상 확보도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과반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쪽도? 네, 뭐 어느 쪽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간에 역대 선거에서 일단 저는 자유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의 의석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몇 석이 나왔든 간에 네네. 뭐 둘 다 잘 안 되든 둘 다 잘 되든 간에 네. 근데 정권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네, 특히 3년차, 4년차 선거에서는 네. 야당이 더 높게 나오기도 했었던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번에도 이기진 못할 거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못하기 때문에 네. 사실 예년에 그 선거였다면 야당이 이겨야 돼요. 야당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특히 잘못한 게 없더라도 중간 네. 심판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자유한국당이 마치 우리를 마저 더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듯한 그런 네. 메시지를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내보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지만 과반까지는 못 갈 거다. 네. 과반이 아니라 130석만 넘겨도 민주당 대성공이라고 봐야 될 그렇게 것 같습니다. 보십니까? 네. 네.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일당 과반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십니까? 보는 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그랬고요. 실제 뭐 2016년도에도 그랬고 최근에 추세는 그렇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그렇게 한쪽에 몰아주는 그런 투표 패턴은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고 두 당 중에 누가 더 받을 거냐라고 보면 뭐 저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거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 역시 핵심 관전 포인트는 지금 이제 무당층이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많게는 뭐 40%까지 나오기도 하죠. 아니면 적게는 20%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무당층의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세력이 새로운 네. 정치 세력이 등장할 것이냐. 네. 거기가 얼마나 흥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당의 표가 얼만큼 줄어드느냐. 저는 그게
정치의 발전이나 변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추세적으로 한쪽 당에 확 몰아주는 과반 이상 득표는 이젠 좀 힘들어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네, 뭐 김수민 평론가 얘기했지만 네네.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네, 네. 그런 선거에서 여당이 이긴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근데 뭐 여당이 과반을 한다? 네. 이거는 뭐 굉장히 기대난망이죠. 지금 그렇군요.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다면 비례한국당 뭐 창당한다고 하는데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그냥 자유한국당이 네. 그 연동형 비례제를 막기 위해서 한 얘기지 실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 창당도 안 할 것이다. 자, 왜 못하는 거죠. 못한다. 왜냐하면 네, 네. 정당을 창당한다는 게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한 비용이 들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뭐 인력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례 한국당이라는 걸 만들면 이제 그 의석수를 웬만큼 바른미래당보다는 많이 해서 그 순번을 위로 올려야 의미가 있는 건데 아니면 뭐 저 네네. 10번 이렇게 가면은 현실적인 실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역 의원 20명 이상이 자기가 탈당을 해갖고 그 당으로 가야 돼요. 그 당에서 비례대표를 할 수 없으면 지역구 출마를 해야 돼요. 네, 네. 그게 되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힘들죠, 사실은. 위에 현실적으로. 그런 네. 현실적인 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 이게 어려운 거겠구나. 어떤 의원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의원직을 걸고. 뭐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할 것 저는 그거는 같은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김수영 시나리오다.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창당 여부. 네. 만약에 창당한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그 의석수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창당한다면요.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사실 선거법 개정의 효과를 많이 상쇄시키는 그 결과를 갖고 오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올라가야 자유한국당 지지층 표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 수가 있는데 네네. 예, 거기에 가는데 필요한 의원 수가 확보되느냐 아마 파격적으로 이번에 비례한국당 가는 의원은 비례대표로 공천해드리겠다라고 한다면 모를까요? 네, 예,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그 의원 수를 채울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게 좀 어렵긴 하죠. 그리고 다양한 이상한 시나리오들이 가능합니다. 비례정당을 만들어 놨더니 네. 예전에도 보면 막 아바타 소개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뒤에서 누가 막 조종하고 있으면 소개팅 당한 사람이 조종 당하면서 네, 말하고 이런 거. 네. 근데 갑자기 버그가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기 마음대로 놀고 비례한국당이 만약에 자유한국당 본당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마음대로 놀면서 비례대표도 마음대로 공천하고 네, 네.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 예, 이거 봤을 때는 앞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당도 좀 어렵다라는 변호사님의 어떤 네. 관측에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도 아무래도 여러 난관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어렵다 쪽에 걸겠습니다. 어렵다 쪽에. 네. 그럼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당은 몇 개나 될까요? 뭐 퀴즈를 내는 것도 아닌데 느낌이 좀 그렇네요. 저는 뭐 총선 3개 될 거라고 봅니다. 세 3개. 개요. 그리고 정의당은 상당히 원내 교섭단체가 20석으로 유지될 경우에 거기에 근접하는 네. 그런 정도의 성과를 내는 근접하는 네. 넘기는 어렵고.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세 개는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또 제3세력이죠. 제3세력에서 네, 네. 이름은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이제 바른미래당 등등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연합을 해서 그 중간지대 만들 사람들이. 테니까. 네. 네. 그럼 지금 뭐 세 개 똑같네요.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네, 저도 세 개로 예측을 해보는데요. 네. 다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열려 있다. 하나는 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독자적으로 당연히 원내교섭단체 만드는 것으로 볼 그렇겠죠. 테고요. 네. 나머지 한 개가 선거 직후에 어떤 당이 20석 이상을 확보해서 바로 구성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되느냐 네. 아니면 제3세력이 완전히 통일돼서 선거를 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당에서 몇 석 얻고 또 무소속에서 몇 석 얻고 어느 당에서 몇 석 얻고 이것을 다 통합하거나 선거 후에 아니면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세 개가 될 거냐 이거는 조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두 분의 관측을 전제로 한다면 이럴 거면 연동형 비례제 왜 하냐? 네. 사실 교섭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국회 내에서 목소리 내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네. 네, 비교섭단체 같은 경우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 녹색당 3석, 뭐 정의당 10몇 석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자체가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목소리가 그렇게 반영이 될까 여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저는 다당제가 되더라도 곧바로 교섭단체가 4개, 5개 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선거제도를 독일식으로 바로 개혁을 했더라도
그건 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가 따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그래서 하죠. 원내 네. 교섭단체가 3개에 불과하다. 이것 가지고 이제 다당제로 아직 못 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약간 과도기다. 예, 과도기이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도 여러 정당이 진출할 수 있고 그렇게 제도가 뒷받침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학습하는 과정에서 다당제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선거법 개혁 이전에 이미 네. 다당제를 국민들이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선거법도 열렸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흐름들이 다 받쳐준다면은 네. 뭐 양당제로 복귀하는 그 길은 막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네. 연동형 비례제가 상당히 이제 많이 퇴색됐죠. 네.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좀 큰 걸음을 가고 싶었는데 작은 걸음에 그쳤죠. 그러나 네네. 그것이 저는 예를 들면 뭐 녹색당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동물 권리당 네네. 뭐 있을 수 이런 게 있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런 정당들은 아주 매니아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네. 유럽에서도 그렇게 큰 세력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나 몇 석을 확보하더라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구체적인 지역구 얘기를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 뭐 박빙 지역구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요.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대대로 불려왔던 종로 여전히 이낙연 전 총리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황교안 지금 대표와 맞붙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흥미롭게 바라보는 대목 같은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붙을 거로 봅니다. 맞붙을 걸 본다. 네네. 확실하십니까? 뭔가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지금. 맞붙어 봅시다. 저건 누구예요? 이낙연 총리 장 같은데. 변호사님은 그냥 누구신지 모르는 것 같아요. TV에서 정치를 얼굴만 모르셔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날도 이낙연 네. 총리는 비슷하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의견들이 정치자 게시판에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노력을 더 하세요. 알아들은 저는 뭔가요? 편파적인 건가요? 그 이제 맞붙는다면 그 전제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 사실 이게 더 궁금하잖아요. 변호사님. 저는 애매한 대답 말고요. 저는 네, OX로. 이낙연 대 황교안은 안 될 거. 그 매치는 안 성사가 안 돼봅시다. 될 거다라고 봅니다. 황 대표가 피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 두 정당이 이렇게 리스크가 큰. 그러니까 그 전에 2016년도에는 정세균 대 오세훈이었죠. 네네. 이 두 대결하고 이낙연 대 황교안 대결은 또 달라요. 다르죠. 비중이나 이런 게 다르단 말이에요. 두 분 다 대권 주자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매치는 우리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네.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루어지지 않을 이렇게 것이다. 보고 아예. 만약에 이제 그래도 만약에 그런 판이 열린다 그러면 저는 뭐 이낙연 총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가 거기에 나서지 못할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종로를 안 간다면 그 얘기는 사실상 지역구에 안 나간다는 얘기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을까요? 뭐 왜냐면 이제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죠. 그렇게까지는 예, 예. 아니고요. 예, 그러나 뭐 다른 험지는 많이 있어요. 뭐 그렇긴 예, 합니다. 험지는 많이 있기 네네. 때문에 호남 뭐 이런데요. 비례 한국당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황교안의 비례대표로. 광주 출마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대박인 거죠. 대박이죠. 네. 네. 그 황교안 총리가 그런 정도의 배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황교안 대표가 배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평론가님께서는 네.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떻게 붙을 거라고 보시는지 네. 그 전망. 그러니까 같이 안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기본적으로는. 근데 한번 질러보신 겁니까? 아니면 네. 기대 섞인 희망입니까? 어쩌다가 둘 다 안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하지만 한 명이 나왔는데 나머지 한 명이 안 나온다 하는 것은 그냥 피한 그런 거로밖에 인상을 보이지 않고 주니까. 그리고 잘 지면 좀 적은 차이로 지면은 재개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객관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든 특히 황교안 대표든 간에 특히 이제 그 대결을 피할 경우에 혹은 질 경우에 많이 질 경우에는 대권에서는 탈락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대결이다. 본인은 어떻게 판단할지 기정사실화를 하고 모르겠네요. 그래요. 아니 두 분이 뭐 그렇게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도 아닌데. 아니, 참 재밌네요. 이게 정말 엄청난 빅매치이기 때문에 네.
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붙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평론가님 의견이고 우리 변호사님은 둘 네. 중에 한 명의 상처가 김수민 워낙 평론가가 크니까. 아직 현실 정치를 이게 네. 잘 지는 선거라는 거 없는 거예요. 지는 건 그냥 그렇습니까?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해놓고 세 표- 나가야 잘 잘 진다는 건 말이 지는 게 안 돼요. 가능합니다. 한 3표 차이로 지면요. 네? 한 3표 차이로 지면. 저도 그래도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까? 지난 총선 2016년 총선에서 26표 차로 떨어진 분이 있었어요. 네네. 예? 문병호라고 아세요? 네, 알죠. 인천에.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네. 잘 지는 선거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 상대방이 센 사람이었으면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인이 거물급하고 예를 들어 손수조가 뭐 문재인 네, 후보하고 붙은 거 네네. 이런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물급 간의 대결에서 그런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58%였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 나온다? 덜 나온다? 아, 제 질문이 너무 네. 좀 거칠죠? 죄송합니다. 현재 추세로 네. 봤을 땐 덜 나올 것 같아요. 덜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왜요?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도 나 기권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을 제법 많이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이유는요? 둘 다 싫다. 아, 둘 다 싫다. 네, 그리고 맞아요. 나머지는 힘이 없다.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적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투표율이 활기를 띠면서 더 나올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 이런 군소정당한테 조금 더 유리한 판이 보세요. 열릴 바른미래당이 왜 것이라고 군소정당입니까? 네? 원내 교섭단체인데 네, 중소정당 우리 정도로 하겠습니다. 소수정당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 아니 소수정당이나 군소정당이랑 아니 무슨 다른 차이가 거죠. 있어요. 군소하고 소수하고는 다른 거죠. 제가 중소까지로 올려드렸는데 다시 소수로 자유한국당도 자기네들을 소수정당이라 그래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4+1하고는 다르니까. 의석수가 다르니까. 소수일 경우에나 소수정당으로 분류가 되겠죠. 투표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투표율이 오른다면 중소정당에 유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봐요. 보신 거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구도라면 당연히 투표율은 낮아지죠. 예. 다 싫다가 많으니까. 그러나 이것도 이제 제3지대가 얼만큼 확장되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투표율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거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19세들이 50만 명이라 그래요. 네네. 18세죠. 18세가 만 18세. 네, 만 네. 18세. 50만 명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은 투표율이 전통적으로 좀 높았더라고요. 처음 투표하는 연령층은.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좀 젊은 정당들이 좀 출연을 하면 저는 그래도 의미 있는 투표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곧 있을 총선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는데요. 두 분의 신통력은 4월 15일 날 이후에 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잊어주십시오. 네, 그렇죠. 오늘 방송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장타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장진영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